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지주회사 IR을 담당하고 있는 박초로입니다. 당사는 신한파이낸셜그룹 IR 유튜브 채널과 줌 앱을 활용한 디지털 플랫폼으로 실적 발표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새롭게 개설된 신한파이낸셜그룹 IR 유튜브 채널에서 오늘 라이브 중계를 놓치신 분들을 위해 구경문 버전 업로드 해놓고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적 발표에 앞서 접속 방법에 대한 간단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중계는 국문으로만 시청하실 수 있는 만큼 질의응답이 있으신 경우에는 줌으로 접속을 부탁드리며 영문 시청을 원하실 경우에도 줌으로 접속하셔서 잉글리시를 클릭하시면 통역이 제공됩니다. 상세한 접속 방법은 홈페이지인 www.shinhangroup.com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한금융지주회사 2022년 3분기 실적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에는 메인 프레젠터로서 참석한 그룹 CFO인 이태경 부사장, 그리고 그룹 CMO 허영택 부사장, 그룹 CRO 방동근 부사장, 그룹 CDO 김명희 부사장, 그룹 CSSO 고석헌 상무, 신한은행 CFO 정상혁 부행장, 신한카드 CFO 문동원 부사장, 신한투자증권 CFO 금성원 상무, 마지막으로 신한라이프 CFO 박경원 전무가 참석했습니다. 투자자의 다양한 질문에 상세히 답변드리기 위해서 많은 분들 참석하신 만큼 적극적이고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 순서는 2022년 3분기 전반적인 경영 실적에 대한 이태경 부사장의 설명이 있은 후에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에 대한 방동근 부사장의 설명과 그룹 디지털 부분의 성과에 대한 김명희 부사장의 설명이 있은 후에 여러분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태경 부사장의 2022년 3분기 실적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지주회사 CFO 이태경 부사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2022년 3분기 실적 발표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실적 발표 자료 4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를 먼저 설명드리고 그룹의 3분기 세부 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2년 3분기 그룹 누적 당기순이익은 4조 3,154억 원으로 대외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성과를 시현하였습니다. 3분기 중으로는 1조 5,946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으며 신한투자증권 사옥 매각 이익을 제외한 경상순이익은 1조 2,728억 원으로 비이자이익의 부진을 이자익 증가와 충당금 감소 등으로 상쇄하며 순이익을 안정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그룹의 3분기 누적 영업이익 경비율은 40.1%로 디지털 관련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판관비는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룹의 3분기 대손 비용률은 29bp 수준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그룹 차원의 보수적인 충당금 정책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룹의 자본 정책입니다. 3분기 주당 배당금은 400원으로 1,500억 원의 추가 자사주 매입 소각과 함께 지난 10월 6일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적정 자본 비율을 유지하는 가운데 주주 환원 성향의 점진적 개선을 통해 주주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에는 3분기 전반적인 그룹의 주요 성과가 게재되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6페이지부터 그룹의 세부적인 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그룹의 이자이익입니다. 2022년 3분기 중 그룹 이자이익은 전분기 대비 2.7% 증가한 2조 7,160억 원으로 금리부 자산이 전분기 대비 2.3% 증가하고 은행 마진 개선에 기인합니다. 3분기 중 은행 NIM은 전분기 대비 5bp 상승한 1.68%를 기록하였습니다만 2분기에 비해 은행 NIM의 증가 속도는 둔화되었습니다. 이는 본격적인 수신금리 리프라이싱, 저원가성 예금 이탈 및 정기예금의 증가 등 조달비용 상승에 기인합니다. 관심이 많으신 은행 원화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상세 자료는 29페이지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은행의 대출 성장은 견조한 기업대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지속 감소함에 따라 3분기 중 0.7% 성장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기업 대출이 회사채 시장 경색에 따른 대기업 및 외감 중심의 수요 증가로 전 분기 말 대비 2.5% 성장한 반면 가계대출은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른 수요 감소와 DSR 규제 강화 영향 등으로 전 분기 말 대비 1.3%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는 신한은행의 마진 및 운영 조달 현황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그룹 비이자 이익입니다. 그룹 비이자 이익은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유가증권 및 외환파생 관련 손익 감소와 자본시장 및 부동산 PF시장 악화에 따른 관련 수수료 감소 등으로 전 분기 대비 28.8% 감소하였습니다. 수수료 이익의 감소는 주식거래대금 감소에 따른 증권 수탁 수수료 감소, 상반기 중 발생한 IPO 및 부동산 빅딜 관련 투자금융 수수료 소멸 효과, 심판 배출의 견조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수수료 환급 및 계절성 판촉비 증가에 따른 신용카드 수수료 감소에 기인하며 전 분기 대비 16.1% 감소하였습니다. 유가증권 관련 손익은 적극적인 듀레이션 관리 및 투자자산 포트폴리오 조정 등 손실 방어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 상승 및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영향 등으로 전 분기 대비 22.9%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그룹 판관비 및 대손 비용입니다. 판관비는 전 분기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3분기 중 발생한 신한라이프의 HR 통합 관련 비용을 제외하면 전 분기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룹 CIR은 영업이익이 감소함에 따라 전 분기 대비 1.1%포인트 증가하였으나 전년 동기 대비는 1.4%포인트 개선되며 40.1%를 실현하였습니다. 3분기 중 대손 충당금 전입액은 2,506억 원으로 2분기 중 추가 적립한 2,245억 원의 경기대응 충당금을 제외할 경우 증가했지만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잠재적인 신용 리스크에 대비해서 보수적인 충당금 적립 기조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대손 비용의 선행 지표로 볼 수 있는 연체율을 살펴보면 은행의 경우 전 분기 대비 1bp 상승한 0.2%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카드의 경우 전분기 대비 6bp 하락하였지만 전분기의 일시적 요인으로 인한 7bp 상승분을 제외하면 은행과 마찬가지로 1bp 상승한 0.86%를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 준비와 관련한 사항은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룹의 건전성 관리 현황에 대한 세부 내용도 1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자본 및 주요 이익 지표입니다. 9월 말 기준 보통주 자본 비율은 전 분기와 비슷한 수준의 12.7%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그룹사별 손익 현황입니다. 은행은 부진한 비이자 이익 흐름에도 불구하고 마진 개선에 따른 이자이익 증가와 충당금 감소로 전 분기 대비 순이익이 증가하였습니다. 비은행 자회사의 경우 카드사는 전 분기 중 발생한 부동산 매각 이익 제외 시 심판 매출 증가 및 사업 다각화를 통한 영업자산 증대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조달 비용 상승과 수수료 인하 등 어려운 영업 환경으로 경상 순이익은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증권사는 사옥 매각 이익 제외 시 금리 상승에 따른 유가증권 평가 손실 및 거래대금 감소로 인한 증권 수탁 수수료 감소 등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험은 HR 통합 비용 및 유가증권 처분 이익 감소 등으로 순이익이 감소하였으나 보험 영업 손익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캐피탈은 이자이익이 견조하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상승에 따른 지분증권 평가 손실 발생, 부동산 PF 관련 충당금 증가 등으로 전 분기 대비 순이익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외 자산운용, 자산신탁 등과 같은 자본시장 관련 사회의 경우 최근의 금리 상승과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라 전 분기 대비 순이익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룹사별 손익 현황에 이어 그룹 글로벌 사업 현황에 대한 내용은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미래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리스크 관리 현황에 대한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당사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 현황에 대해서 설명 자료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서 CRO 방동건 부사장이 선제적 리스크 관리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기주 CRO 박동건 부사장입니다. 그룹 리스크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국의 긴축 통화 정책과 강달러 영향 등으로 인해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물 경기 위축도 본격화되면 그동안 잠재되었던 리스크 요인들이 발현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우려하고 계시는 건전성, 유동성, 자본 적정성 등에 대해 신한금융그룹의 리스크관리 체계와 현황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시장금리의 급격한 상승과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한 저희 신한금융그룹의 현황과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측의 그래프를 보시면 저희 그룹 내부적으로 소득, 채무 수준, 신용 등급 등 다양한 리스크 요인을 고려하여 선정한 잠재 취약 세그멘트의 여신 비중 추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잠재 취약 세그멘트에 대한 심사 전력 정교화와 한도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취약 세그멘트 비중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재 취약 차주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일시적 유동성 부족 차주 지원 등 다양한 내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스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최근 강달러와 조달 시장 경색 등에 따른 유동성 관리 부문입니다. 중앙의 그래프를 보시면 저희 그룹은 선제적이고 보수적인 유동성 확보 정책을 통해 감독 당국의 규제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안정적인 유동성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악의 스트레스 상황도 감내할 수 있도록 외화 유동 자금을 확대 보유하고 있으며 유상 조달 계획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조달 가능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 자본 적정성 관리 강화를 위해 자산 섹터별 위험과 수익을 고려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운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험 가중치를 고려한 섹터별 자산 운용, RWA 버짓 제도 확대 적용 등을 통해 최근 환율이 급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 가중치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기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제일 오른쪽 표에서 보듯이 규제 기준을 상회하는 안정적 자본 비율을 유지 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향후에도 그룹 전반의 위기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또 이슈 섹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디지털 전략에 대해서는 CDO 김명희 부사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한지주 CDO 김명희 부사장입니다. 그룹 디지털 부문 전략 체계를 바탕으로 3분기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대 고객 가치를 중심으로 정량적, 정성적 성과가 지속 창출되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양적 성장과 함께 재무적 기여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객의 안전한 금융생활과 디지털 소외계층 해소 노력을 지속하여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 경험을 축적하고 프로세스 자동화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키 인덱스별로 주요 성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더 쉬운 금융, 모 프렌들리입니다. 그룹의 디지털 플랫폼 MAU가 2,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01만 명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은행 솔과 카드 플레이, 금융 메가 플랫폼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생활 플랫폼은 월 이용 고객이 연초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600만 명이 선택한 신한의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함께 신한의 플랫폼은 고객이 자주 방문하고 오래 머무르는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분야로 모어 시큐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00만 명의 고객께서 신한의 사인 인증서와 함께 안전한 모바일 금융 거래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최신 AI 기술을 활용하여 보이스 피싱과 부정 결제 모니터링을 강화한 결과 올해 3분기까지 약 380억 원 규모의 금융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모 크리에이티브 영역입니다. 디지털 신사업 영업 수익이 3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중 데이터 비즈니스 수익은 100억 원 규모로 성장하고 생활 플랫폼은 200억 원 이상의 신사업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팬데믹 안정화 이후 글로벌 생태계 확장을 위한 투자 체계도 강화하였습니다. 2천억 규모의 글로벌 SI 펀드 조성과 함께 스타트업 글로벌 거점의 개편도 단행하였습니다. 역량 강화 분야인 데이터, 프로세스, 테크놀로지, 피플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플랫폼 성장과 비즈니스 전략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룹의 금융, 비금융 플랫폼은 전년 동기 대비 33.3% 성장하였습니다. 디지털을 활용한 영업 기회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고 효율성 또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과 밀접한 생활 분야의 플랫폼 성장은 비금융 트래픽과 트랜잭션 확보로 연결되었습니다. 이는 신사업 매출액 증가로 이어졌으며 비금융 데이터의 축적을 통해 데이터 비즈니스의 경쟁력도 강화되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디지털 투 밸류 전략으로 고객과 주주 여러분이 공감하실 수 있는 가치를 지속해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 부사장님, 김 부사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는 당사의 지속가능 경영 활동 및 그룹과 주요 자회사들의 상세한 설명 자료 그리고 주요 경영 지표가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질의응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줌에 접속하신 상태에서 손들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질문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손들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어로 질문하시는 분들을 위해 순차 통역이 제공됩니다. 영어로 질문하신 분께서는 질문 후 순차 통역이 진행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BNK 증권의 김인 부장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실적 감사드리고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앞서 그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이게 2분기 이후로 시작된 가판 금리 상승 때문에 사실 이제 주식과 채권 부분 쪽 영향이 이제 컸는데요. 그 4분기부터는 어쨌든 시장에서 부동산 관련된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동산 PF 현황이라든가 또 앞으로의 어떤 전략,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ESG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 ESG 관련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저희 금융사들이 대내적으로 준비를 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다만 이제 올해 그 전쟁 때문에 화석연료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하고 또 향후의 경기도나 우려 때문에 정책이나 또 기업 부담이 이제 증가하면서 ESG의 추진 속도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한주주는 향후 이제 ESG 관련해서 전략 및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이제 전문가가 이제 계시니까 또 이런 이제 그 ESG 추진 속도가 둔화될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견이시겠지만 생각하시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인 부장님 감사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리스크 관련해서 당그룹의 부동산 PF 관련된 현황 및 관리 전략이고요. 이 부분은 그룹 CRO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ESG 관련돼서는 그룹 CSSO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리스크 쪽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CRO 박능거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최근 부동산 PF 또는 브릿지론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저희도 그에 따라서 그 부동산 이 섹터에 대한 그 한도 관리 강화라든지 심사 관리 강화 기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그 그룹 전체적인 지금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 그룹의 총여신 중에서 부동산 PF와 그다음에 브릿지론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 정도 되고요. 또 저희가 최근에 그룹 전체 PF 또 브릿지론에 대한 전수 기획 감리를 통한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전수 조사 결과 현재 상태로는 고정이하 여신이 한 200억 정도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지금 그렇게 잘 관리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지금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지금 각 사업 부서와 또 리스크 또 그 관련 부서와 지금 굉장히 타이트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내년도에 한도 관리 전략이라든지 또 비즈니스 전략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조를 조금 더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그 ESG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실적 발표 금년에 세 번째인데 ESG 관련해서 처음 질문이 나왔네요. 그 질문하신 대로 경기 둔화가 우려되고 화석연료 사용 확대로 추진 속도 둔화가 우려되는 건 맞습니다. 그 가장 관건인 이제 탄소 배출 감축과 관련해서 저희 신한도 절대 금융 배출량은 여전히 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금융그룹뿐만 아니라 그 대한민국과 글로벌의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마찬가지이고요. 일단은 그 절대적인 금융 배출량 관리가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그 자산분의 배출량이라고 할 수 있는 자산 집약도의 그 관리는 저희가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고 금년에도 2분기까지 0.6이 낮춰졌습니다. 그렇지만 집약도가 아니라 배출량을 궁극적으로 감축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뭐 저희 신한의 단독 노력으로만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와 관련해서 글로벌의 어떤 평가 기준이라든가 공시 기준이 아직 미확정 상태에 있습니다. ISSB 같은 경우가 초안은 냈지만 아마도 내년 말까지 이런 공시 기준이 확정되면 당연히 탄소 배출 관련해서도 연결돼서 할 텐데요. 하여튼 신한은 금융그룹 중에서는 최초이자 지금 현재 유일하게 전 그룹사의 평가에 있어서 요 탄소 배출 감축을 실제로 CEO 평가의 항목으로 관리하고 있고 어느 그룹보다는 좀 적극적이고 하여튼 어려운 과제이지만 여건이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대기 시간이 좀 있습니다. 네, 지금 CT증권의 야오페이티안님 질문 있겠습니다. 야오페이티안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Good morning. Thank you for taking my questions. I have two. The first one is more around the card business. Seeing quite a number of quarters of strong fee income coming through, but this quarter is a little bit softer than usual. So just wanted to understand the longer term outlook for the card business in terms of fee income as well as asset quality. Second one is on the liquidity risk. Recently, Bank of Korea has injected liquidity into the system. There seems to be a little bit of stress for corporates as well as for certain financial institutions like securities companies when it comes to liquidity risk. Can you help us to quantify how does this impact funding cost for Shinhan Group going forward? Are there any area of stress that you are seeing in the system? Thank you. 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드 사업 관련된 것인데요. 지금 여러 분기에 거쳐서 이 피 인컴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다가 이번 분기 들어서 좀 약세로 돌아섰는데 이 수수료 수익과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카드 부분 자산 건전성에 대해서 전망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유동성 리스크와 관련된 것입니다. 최근에 하느니 일부 그 스트레스에 놓인 기업들 그리고 금융기관에 이 통화량을 투입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이것이 신한의 조달 비용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이와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오페이티안님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카드 수수료 수익과 그에 대한 자산 건전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이거는
카드 CF께서 답변해 주고 그다음에 최근에 유동성 리스크 및 그로 인한 조달 비용에 미친 영향에 대한 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카드 쪽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한카드 CFO 문동훈 부사장입니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드 수수료 수익에 대한 부분들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계절적인 일시적 영향이기 때문에 당장 4, 4분기부터 정상화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수료 수익이 3분기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빠진 부분에 대한 일시적인 효과를 말씀을 드리면요. 수수료 수익이 저희들 그 가맹점 수익 부분과 마케팅 비용이 증가한 부분들이 맞물려서 3분기에 일시적으로 떨어진 모습입니다. 특히 1, 4분기와 3분기 중에 저희들 영세 중소 가맹점에 대해서 환급해 주는 게 3분기에 대대적으로 좀 발생을 했고요. 특히 기존 분기에는 없던 피지사 하위에 있는 몰에 대한 환급 부분들도 발생이 돼서 그 가맹점 수수료 수익 감소가 142억 정도가 발생이 되어졌고요. 두 번째, 마케팅 비용이 카드업 속성상 5월, 6월, 7월, 8월 달에 대대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지고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 비용 부분들이 몰려서 3분기 부분에 카드 수수료 수익이 일시적으로 빠졌고요. 4분기 이후부터는 정상화된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자산 건전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들 그룹 CRO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3분기까지는 건전성에 대한 것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4분기부터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조금은 발생할 거로 예상되어집니다. 그러나 4분기는 당장 그 큰 폭은 있을 거로 생각은 되어지지 않고요. 내년도에 가면 그 부분들이 본격화 되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어느 정도 임팩트가 있겠느냐 생각하면 내년도에 올라가면서 연간 베이스로 보면 올해 나온 대손 비용률보다는 약 19% 내지는 20% 정도가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에 따라서 회사의 건전성과 경상 수익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서 전체적인 수익을 경상적인 수익 발생하는 데는 무리가 없도록 계획 중에 있고 관리할 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두 번째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최근에 이제 유동성 리스크가 좀 부각된 거는 이제 9월 달부터 들어온 여러 가지 사유로 발생하는 마진콜에 대해서 각 금융기관들이 자금이 조금 부족해지면서 자금 지재가 커졌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그 코로나 때 좀 유예줬던 그 LCR 비율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비율들이 다시 원목이 되면서 또 각 금융기관들이 유동성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또 조달하는 부분 거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아시는 것처럼 레고랜드 관련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어제 그제 계속 정부의 발표로 인해서 어떤 규제비율 다시 완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기금을 통해서 지원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급한 불은 이제 꺼진 거는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료에 CRO께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저희 신한금융그룹은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위기관리 체계를 통해서 유동성을 확보해 왔기 때문에 최근에 이러한 유동성 유동성 리스크로 인해 저희 쪽에 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없고 단지 이제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조달 비용이 올라가는 추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달 비용이 올라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동성 리스크 때문에 뭐 급격한 그 영향으로 조달 비용이 올라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삼성증권의 김재우 연구위원입니다. 김 위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도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리 관련된 건데요. 일단은 이제 조달금리가 올라간다고 이제 말씀 주셨으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뭐 9월도 그렇지만 또 10월 들어서도 이게 올라갔던 폭이 되게 컸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래 과거에 생각했던 거는 금리가 오르면 마진이 좋아진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다 보니까 이게 과연 정가가 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고민도 좀 커지는 것 같아요. 특히나 아까 전에 말씀 주셨던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취약 차주를 좀 도와준다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제 이게 마진에 오히려 부담으로도 이제
그러니까 건전성이랑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런 부분에서 놓고 봤을 때 그 내년도 마진을 저희가 어떻게 좀 바라보면 될지에 대해서 좀 그 가이던스까지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디지털 관련인데요. 그 저희가 이제 보여주신 장표를 이렇게 놓고 보면 한 가지 좀 특이한 거는 이제 다른 회사랑 다르게 원앱이 아닌 좀 다양한 앱들을 계속 좀 이렇게 펼치는 듯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답이라는 게 정답이란 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전략을 취하시니까 원앱과 다양한 앱을 가져가시는 그 전략의 차이 혹은 거기서 얻고자 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앱을 확장해 나가시는 전략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좀 다른 방향을 생각하시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기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금리 상승에 따라서 마진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디지털 관련된 앱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관련돼서는 저희 CDO께서 답변해 주시고 마진 부분은 어차피 은행 마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은행 CFO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은행 CFO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은행 CFO 정상회의입니다. 예, 질문 감사드리고요. 조달금리 상승 부분은 지금 저희 은행권에서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4, 4분기 이 은행권의 자금 만기뿐만 아니라 뭐 채권 시장의 불안정성 이런 부분이 한꺼번에 겹쳐서 조달 금리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번 4, 4분기가 지나면은 내년 1, 4분기부터는 안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당장 10월 말이 지나면은 조달금리 부분도 크게 상승하지 않지 않느냐 은행권에서는 이라고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달금리 상승 부분을 그러면 대출금리에 전부 그 전가 가능하냐 이런 부분들은 지적해 주셨듯이 취약차주 지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대출 마진에 전가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기준금리 상승 부분에 따른 기본적인 이 님의 상승 부분에 대해서 큰 영향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 취약차주 지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NIM 상승에 따른 수익 증가에서 충분히 감내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년의 마진 전망은 금년 4, 4분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달금리 상승이라든지 뭐 취약차주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시 뭐 4, 4분기에는 정체가 마진 인상에 대한 정체가 예상이 되지만은 뭐 11월 달에 뭐 추가 기준금리 한국은행에서의 기준금리 상승이라든지 그리고 조달 시장이 안정되는 1, 4분기를 내년 23년 1, 4분기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2023년에도 지속적인 NIM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이 기준금리 상승에 대한 민감도에 뭐 충분히 다 반영이 될 수는 없지만은 저희들은 한 10bp 수준 이상은 2023년에도 NIM 상승이 은행에서는 가능하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이제 은행 기준이고 사실 저희가 그룹 차원에서는 이제 NIM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은행 아닌 다른 그룹사 얘기는 없는데 카드나 캐피탈 부분도 사실 조달 비용이 올라가면서 NIM이 조금 줄어드는 영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은행에서 말씀하신 전망에 다른 그룹사로 인해서 약간 네거티브한 부분을 좀 반영하시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이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 문제로 이 NIM이 빠지는 것보다도 예를 들면 이제 예금에 대한 경쟁이라든가 또 대출에 대한 경쟁 이런 요인에 의한 부분이 더 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더라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금리 상승에 따른 NIM이 그래도 조금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조금 더 쭉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네, 디지털 관련해서 원앱이 아닌 다양한 앱을 운영하는 전략의 차이와 향후 플랫폼 운영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 그룹사 은행, 카드, 증권 그리고 라이프에 대한 그런
그 그룹사의 앱에 대한 부분들을 통합해서 말씀드리는 2,100만 정도의 MAU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룹사 앱을 통해서 각각의 그룹사는 디지털로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그 고객들이 특정 그룹사를 주로 이용하는 고객은 그 그룹사 앱을 이용하게 하는 그런 전략이고요. 지금 저희가 펼쳐나가고 있는 원앱 전략, 유니버셜 간편 앱 전략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다른 금융그룹과는 또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지금 전략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금융그룹은 예를 들면 은행 중심으로 많은 부분들을 원앱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 신한금융그룹 같은 경우는 수년 전에 신한 플러스라는 그런 그 인티그레이트된 그런 앱을 출시해서 각 그룹사들 간에 그런 서비스가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저희는 은행과 카드와 증권과 라이프가 하나의 회사였다면, 하나의 엔터티라면 고객에게 어떤 기능들을 통합해서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더 고민을 하면서 그 유니버셜 간편 앱에 대한 전략은 다른 금융과는 조금 다른 전략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거를 내부적으로 투 포지션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전장과 그리고 향후의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8월에 금융위에서 발표한 그런 유니버셜 간편 앱, 유니버셜 통합 앱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 완화가 되고 있고 유니버셜 통합 앱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되고 있어서 저희 금융그룹이 가져가고 있는 유니버셜 통합 앱에 대한 전략과 맞아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은 HSBC 증권의 원재웅 이사님입니다. 이사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실적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두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그 해외 사업부가 좀 궁금합니다. 뭐 실적 보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혹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쪽에서 그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좀 NPL 레이쇼라든지 아니면은 뭐 연체율이라든지 크레딧 코스트라든지 아니면 NIM이라든지 이런 조금 더 구체적인 좀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을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저희가 이제 보험 쪽에서 IFRS 17이 이제 내년에 도입이 되는데요. 저희 보험사는 아직 뭐 다른 보험사들도 미세한 아직 논의될 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은 좀 알려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순이익이라든지 아니면은 자본이라든지 이런 게 좀 어떤 방향 쪽으로 가게 되는지라도 살짝 알려주시면 되게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 이사님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두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처음 이제 글로벌에 특히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험 쪽에 IFRS 17 도입 관련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 쪽은 보험 CFO께서 답변하시고 글로벌은 옆에 계신 CMO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먼저 보험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한라이프 박경원입니다.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신한라이프 IFRS 17 뭐 준비 현황하고 뭐 재략적인 수치 방향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셨고요. 지금 뭐 저희도 이제 막바지 단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IFRS 17 관련한 뭐 내부회계 관리나 또 외부 감사인의 사전 리뷰 같은 최종 마무리 단계 관리적인 분야를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회계 정책이 확정되면서 다소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는 전제로 수치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IFRS 17이 도입됐을 때 보험 부채 평가가 달라지면서 자본이 어떻게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요. 저희 신한라이프는 지금 3년 수정소구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신한라이프의 현재 그 회계 자본이 올해 평균 예약 4조 정도 되는 상황인데 IFRS 17이 도입됐을 때는 거의 자본 규모가 한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미래에 이제 이게 기반이 되는 이제 CSM 규모, 계약 서비스 마진에 대한 것들도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23년 기초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7조 정도가 확보되지 않을까 하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게 되면 현재보다는 신한라이프 스탠드얼론 손익은 대략적으로 30% 정도 증가될 것으로, 경상 기준으로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CMO 허영택 부사장입니다. 글로벌에 관심 가져주시고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글로벌 실적 자체는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속도로 크게 증가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글로벌 전 채널에서 고르게 성장을 했고요. 그 원인을 보면은 위드 코로나 상황으로 이제 각국 경제들이 정상화되면서 저희들 실적들도 정상화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19년에 3,975억 정도 됐고요. 금년 말 정도 내는 한 6천억 내외의 글로벌 손익이 예상되는데 이거를 시계열로 그려보면은 코로나 기간이 2020년, 2021년에 줄어들었던 부분들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좀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주력 시장으로 할 수 있는 그 베트남이나 그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이런 시장에서 아까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주요한 지표를 말씀드리면요. 베트남의 경우는 ROA가 한 2.1, ROE가 한 15% 정도 되고요. NIM도 3.8% 정도 됩니다. 캄보디아인 경우에는 ROA가 2.68, ROE가 13.6%, NIM이 한 4.6입니다. 인도네시아 경우는 ROA가 1%, ROE가 4.6%, NIM이 2.8% 정도 되고요. 연체율의 경우는 특별한 정도는 없습니다. 한 1% 내외로 다 유지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글로벌 전체, 특히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앞으로도 좀 이제 견조한 실적들이 좀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특이하게 무슨 건전성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될 그런 소지는 아직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까지 베트남 법인장을 했는데 숫자를 기억을 못하네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숫자는요, 요 끝나고 나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DS투자증권의 나민욱 연구위원님이십니다. 나 위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번에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지 분기 배당 하시면서 주주 환원율이 상당히 높아졌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기대하기로는 4분기에 분기 배당 DPS 이상의 배당을 기대하는 것 같은데 주주 환원율이나 아니면 감독당국 스탠스 감안했을 때 혹시 남은 4분기에도 4분기 배당 수준이 분기 배당 수준보다 낮아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건지 관련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저희 주주 환원 정책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배당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1사분기 시작 발표 때 말씀드렸던 그 내용 계속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현금 배당은 견조하게 증가시킬 거고 여유 부분은 자주 매입 소각을 하겠다는 얘기를 해서 자주 매입 소각 2번을 했고요. 그다음에 분기 배당도 현재까지 3분기까지는 동일한 금액 했고 이제 4분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견조하게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견조하게 증가시킬 생각하면 4분기 대략적인 금액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지 이제 감독 당국하고의 스탠스는 최근에 이제 미디어에서 감독 당국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조금 더 정교하게 해서 그 결과 이 자본 비율 좀 보겠다는 얘기는 했고요. 오늘 저희가 CRO께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 파이낸스 크라이시스 상황에서 와도 그 CET1 레이쇼가 이제 적정 수준 이상을 넘어서는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조금 더 정교하게
감독원 수준으로도 스트레스한 결과 저희가 꽤 높은 수준의 CET1 비율이 나왔기 때문에 새로 바뀌는 어떤 시나리오가 오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재 말씀드린 대로 자본 환원 정책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감독 당국 소통하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CLSA 증권의 심종민 위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CLSA 증권 심종민입니다. 질문 기회 감사합니다. 저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PF 대출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약세인 상황에서 부동산 익스포저 관련된 리스크 관리를 전반적으로 가계와 기업 이렇게 나눠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특히 그 소호대출 같은 경우에 주택담보대출보다 LTV가 일반적으로 훨씬 더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동산 시장의 약세가 지속된다면 소부동산 관련 대출 리스크가 커지고 우려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부적으로 평가하시고 계신지 그리고 관리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 저희가 준비 잠시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부동산 이슈가 많다 보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이번 질문도 역시 부동산 관련인데 아까 부동산 PF는 CRO께서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가계 기업 나눠서 특히 소호대출 쪽 부분에 대한 건 어떤지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이제 부동산 PF 위주로 말씀드렸으니까 저희가 이제 다른 쪽 영역 말씀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주담대 연체율이 0.09%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고요. 그다음에 주담대 평균 LTV가 현재 40.2%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체도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LTV 그다음에 우리가 또 이거에 대한 DSCR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큰 리스크라고 일단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호 쪽을 보면요. 소호 쪽에 이 부동산 관련 담보대출은 그렇습니다. 소호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취약한 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가는 저희 소호는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 또 PB 고객들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여유가 있으시고 부동산도 굉장히 좋은 걸 담보로 저희가 놨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사업자 부동산하고 임대업 연체율은 이 개인 주담대 연체율보다 조금 더 낮습니다. 현재 0.04%고요. 그다음에 LTV 같은 경우에도 주담대보다는 높습니다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물론 이제 제2금융권에서는 이제 개인 사업자에 대한 주담대가 조금 굉장히 많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은행 저희 신한금융그룹에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이 부분을 챙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염려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키움증권의 서영수 이사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키움증권의 서영수입니다. 좋은 실적 감사드리고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이제 질문하던 내용 중에 이제 조달금리 상승이 이제 10월 정도에 반영돼서 이제 그 이후에는 점차 완화된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얘기는 조금 더 다시 바꿔 얘기하면 은행 간 금리 경쟁이 좀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 간 예금금리 경쟁이 지금 대출금리 상승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이슈여서 그렇다면은 첫 번째 이렇게 최근에 금리 상승 경쟁이 과거에 기준금리 인상을 했던 2005년에서 2008년 사이와 비교하더라도 과도하게 진행되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지금 완화될 것이라고 보셨으니까 그러면 그렇다면 완화된다라면 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완화될 수 있는지 혹시 내부적으로 갖고 계신 게 하나 아이디어 있으면은 좀 부탁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저희가 예상하게 되면은 지금 코픽스와 은행채 금리의 상승으로 인해서 여기에 이제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더 오르게 되면 지금 가계 및 기업의 평균 대출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것 같아서 저희가 어림잡아도
내년 중후반에면은 5%를 찍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이제 건전성 악화, 다시 말하면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지금 0.24인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취약차자뿐만 아니라 준취약차주, 과다채무자의 연체 위험이 커질 텐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계획인지 좀 가능하면 말씀해 줄 수 있는 부분들 있으시면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까 저희 그 은행 CF께서 답변하셨던 내용 중에서 4분기에는 조금 이 조달금리 상승이 조금 완화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금리가 상승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대출 금리에 반영이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 자산 건전성에 영향을 줄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응 방안, 전망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첫 번째는 은행 CF께서 답변하시고 두 번째는 CRO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CF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은행 CF 정상혁입니다. 예, 질문 감사드리고요. 은행권의 조달 경쟁이 심화되는 이유는 제일 첫째 이유가 그 코로나 팬데믹 상태에서의 그 LCR 그 유동성 비율 완화 부분이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3, 4분기부터 92.5%로 인상되는 부분, 이 제일 큰 이유이고요. 그리고 환율 상승에 따른 저희들이 변동증거금, 파생 상품의 변동증거금 납부 부분,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리 인상에 따른 저희들 고유동성 자산 평가손에 대한 추가 납부 부분, 그리고 4, 4분기에 집중되는 저희 은행권의 그 조달 만기 부분, 또 그 7월 달부터 저 금리 인상에 따른 유동성 예금의 감소 부분,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9월 달까지 은행에서 전 은행권들이 9월 말까지 조달 경쟁을 했던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요. 채권 시장이 조금 지금 불안정한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LCR 규제 부분도 정상화 부분을 6개월 유예해 준 부분도 있고,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준다는 부분, 그리고 예대율 규제 완화 부분, 또 한국은행의 뭐 적격담보 고유동성 자산 인정 부분에 대한 검토 부분, 이런 부분들이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은행의 그 유동성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여유가 이 10월 말부터 조금 생겼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요. 저희들이 미리 그 9월 말까지 은행에서는 자금 조달을 했기 때문에 4, 4분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넘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4, 4분기 되면은 또 은행권으로의 조금 더 예금 유입이라든지 자금 유입이 조금 연말이 가까우면은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4, 4분기부터 4, 4분기 말로 가면서 조달금리, 은행권에서의 조달금리 경쟁은 조금 더 완화되지 않겠는가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네, CRO 박농건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이해한 수준을 말씀을 드리면, 코피스 금융채 시장 금리가 상승되면서 가계기업 평균 대출 금리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서 금리 상승 시 건전성이 악화되는 전망이고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이제 이렇게 여쭤보신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 맞는 말씀이고요. 프로세스는 뭐 그렇게 진행될 것 같고, 다만 저희는 지금 그래서 건전성 악화에 대해서 일단 그 기정사실로 보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취약 세그멘트를 정교하게 지금 분류하고, 그에 따라서 그 수준을 지금 계속 모니터링 해 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준은 지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내년에는 조금 더 악화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어서 촘촘한 지금 관리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금 인지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금리 상승에 따라서 상환 능력을 추가로 더 볼 수 있는 스트레스 DSR이라는 것을 지금 반영해서 심사 전략에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크 관리 강화하는 뿐만 아니라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해서 선별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해서 이게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서 다양하게 핀셋청 또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지원책도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에 따라서 급격한 건전성 악화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저희가 실적 발표를 좀 투명성 원칙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좀 계속 손들기를 하고 계신 갤럭시 S20 울트라 분이 계신데 실명하고 소속을 좀 밝혀주시면 다음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다음 질문은 JP 모간의 조지원 상무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기회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해외 부동산 조정도 향후 수익성에 좀 영향을 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그룹사의 해외 부동산 익스포저가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떤 형태의 익스포저인지, 그다음에 이 중에서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좀 요주의 자산이 있는지, 그리고 뭐 향후에 해외 부동산 관련해서 뭐 관리 전략, 위험 관리 전략이나 확장 전략 등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그거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한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이번 질문은 부동산 중에서 해외 부동산 관련된 질문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CRO께서 답변. 네, 좋은 질문인데 어려운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말씀 주신 것처럼 해외 부동산 리스크 우려는 지금 저희도 여전히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현재 저희 그룹에서 해외 부동산에 관련된 익스포저는 약 한 3.5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종류는 저희가 PF도 있고 그다음에 지분 투자, 부동산 펀드 이런 형태를 좀 갖고 있고요. 다만 현재로서는 지금 크게 리스크로 도출된 부분은 크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아까 PF 말씀드릴 때 얘기한 것처럼 전수조사를 지금 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슈 자산과 또 집중 관리 대상 자산으로 저희 분리해서 그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실사를 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풀려서 조금 더 정교한 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있는데 일단 다음 질문은 다올투자증권의 김한희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기회 감사드립니다. 그룹 이자이익과 은행 이자이익을 비교해 보다 보니까 비은행 이자이익 증가폭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카드 쪽 펀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상품 자산 증가보다 펀딩 증가가 좀 큰 것 같고, 믹스도 데이터북에서 보니까 채권보다는 CP나 ABS 쪽 증가폭이 큰 것 같은데요. 이 조달 믹스 구성비 변화 전망과 관련하여 카드 쪽 조달 비용 상승 속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은행 쪽에서도 지금 조달 비용률 상승폭이 굉장히 커졌는데, 이거는 이제 핵심 예금이 굉장히 많이 10조 이상 감소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정기 예금으로 많이 늘어나면서 그런 영향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은행의 조달 믹스도 저희가 앞으로 이제 이 핵심 예금의 비중을 지금 3분기와 같은 속도로 줄어들 여지가 있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방어될 여지가 있을지, 저희 회사 측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면 될지 좀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한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이번 질문은 이제 카드와 은행 각각으로 조달 쪽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드 쪽은 카드 CFO께서 답변하시고 은행은 은행 CFO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카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카드 조달 비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또 거기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카드뿐만 아니라 연사 전체적으로 조달 비용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상환해야 될 여러 가지 또 차원해야 될 규모에 비해서 차원해야 될 금리 자체가 몇 배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 평균 자금 조달이 현재로는 약 2점인데 내년에는 약 3.2 정도의 조달 비용이 늘어날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차입금 규모가 약 32조, 31조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세전 비용으로 계산을 해보면 3천억에서 약 3,500억 정도의 비용이 조달 코스트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그로 인한 임팩트가 큰데 어떻게 대응이 되겠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4분기부터 여러 가지 자산 밸런싱에 대한 작업, 가격에 대한 현실화, 그다음에 이 각종 비용 조달, 비용에 대한 구조 조정 등을 통해 가지고 저희 회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경상적인 수익력에 대한 월 500억 이상 모습들은 내년에 시현할 수 있는 대응을 위해서 지금 4분기부터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러한 부분들이 조달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있다. 이 정도 선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은행 CFO 정상현입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그 유동성 예금 감소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신한은행 경우에는 2, 4분기까지는 타행 대비 유동성 예금의 증가가 많았습니다. 증가가 많았고요. 이제 7월 달부터 전 은행권이 유동성 예금 감소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7월, 8월, 9월 가면서 전 은행권에서 유동성 예금 감소분이 절대치가 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통계 보면은 전 은행권의 유동성 예금 감소 부분이 7월 달에 뭐 53조 그리고 8월 달에 15조, 뭐 9월 달에 3.3조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 감소폭은 줄어들지만은 이 감소는 계속되지 않겠는가 4, 4분기까지 전은행권의 뭐 예금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상이 되고요. 내년 1, 4분기에는 계절적으로 뭐 정부의 자금 집행이라든지 또 여러 뭐 개인들의 보너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 1, 4분기엔 1월 달부터는 또 유동성 예금 부분들이 정상화되지 않겠는가, 뭐 감소폭이 멈춰지지 않겠는가 계절적으로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상 저희들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공금예금, 뭐 기관성 예금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때 집행이 되고 그러니까 은행 측면에서 늘어나고 하반기에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저희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또 서울시 2공고까지 내년 1, 4분기에 반영되는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한 2.5조 이상씩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게 되면은 신한은행 부분은 내년 1, 4분기에는 유동성 예금 부분들이 리바운드 되지 않겠는가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상당히 경과돼 가지고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질문자도 없어서 이상으로 신한금융그룹의 2022년 3분기 실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금일 실적 발표 내용은 홈페이지 및 신한파이낸셜그룹 IR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